안녕. 이 질문카드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몰라. 지금 오랜만에 근황 플러스 사주 얘기하다가 연속으로 찍는 거라 질문카드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어. 또 자존감과 인생편? 근데 뭐가 자존감이고 뭐가 인생인지 까먹었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터닝포인트로 인해 생긴 변화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주 얘기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 계속 휘둘리면서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자각했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가슴 아프게 깨달았어. 내가 거울을 볼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그 데이트 폭행, 협박 당하면서 그랬을 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내 선택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 잔재를 남긴 그 사람과 연을 끊지 않았던 거는 내가 무슨 일 생길 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자 이 생각으로 유지를 했는데, 아마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계속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을 거야. 인생에 깨달음이 온 거지. 어쩌면 나한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그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그렇게 세상만 원망하고 있었거든. 나를 돌아보진 않고 왜 사기당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또 당할까 이런 생각만 했고 원망만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였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사기치고 뭐 남통수치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는 내 잘못이야. 그걸 내가 허용한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 자체를 몰랐어. 내가 허용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계기로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고 싶어서 이거저거 모임도 들어가면서 이거저거 막 해보고, 아, 난 이게 힘들구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느끼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나를 억압하려고만 했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 것만큼만 하자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정말 잘못된 거였더라고.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언제 날개를 펼친 적이 있었나? 행복했나? 그 부모를 나는 믿었나? 사랑했나? 아니잖아. 근데 내가 받은 게 그거라서 나 자신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그 이후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개 미친 사람처럼 도전하고 개 망했지만 근데 나는 그 시기가 필요했어. 왜 네일 아트 배울 때도 현실과 타협해서 배운 거였거든. 나는 사실은 예술이 하고 싶어. 이게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또 이렇게 근데 앉아서 일하는 거여야 될 것 같아.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집합이 네일 아트였고 실제로 네일 아트는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예술이었어. 시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이나 만들고 소설 쓰고 가능하다면 막 작곡도 하고 싶고 그게 내 꿈이었어. 근데 그런 어리석은 타협을 하면서 그것도 빚만 오지게 생겼지. 그 네일 아트로 인해서. 근데 이 계기가 없었으면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하지 않았을 거야. 그 2년 동안 실패의 반복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출판사 생기기도 했고 깨작깨작 내 이런 어떤 것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뭘 봤냐면 난 된다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봤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가능성도 못 봤잖아. 물론 그 가능성 끝에 좌절이 오지게 왔지만 그 좌절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나마 읽어놓은 깨작깨작한 쪼꼬미 나무들은 심어져 있는 거야. 뿌리째 뽑히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제일 큰, 가장 큰 터닝 포인트야. 그 아이가 나한테 좋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나도 딱히 좋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정말 큰 영향을 받았어. 인생의 전환이긴 했어. 겉으로 보기엔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고 현시창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 속이 달라졌잖아. 속이 달라져서
내가 나름의 나만의 정원에 씨앗은 좀 뿌려놓은 것 같아. 대다수 썩었지만 나는 계속 씨앗을 뿌리려고. 그래서 그런 터닝 포인트. 다음 거. 본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겠지만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약간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어릴 때는 나는 성 지향성보다는 성 정체성 혼란이 많이 와서, 그리고 뭐 외모적인 부분이나 목소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성적으로 괴롭힘을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그 2차 성징 되면은 뭐 아침에 텐트 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진심으로 나는 막 가위로 성기를 자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많이 느꼈어. 그때는 그게 되게 수치스러웠거든. 누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싫고, 왜 그 화장실 소변 볼 때 자꾸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는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도 했고, 그리고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바지 입을 때 튀어나오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면 다 똑같잖아. 다른 남자애들은 그렇게까지 튀어나오지가 않는데 내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근데 나는 외모나 이런적인 부분은 되게 여성스럽잖아. 성격도 그렇고. 근데 여기만 튀어나오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상의를 되게 긴 거를 입거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극복이 되더라. 그냥 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전엔 극복 안 됐었어. 그래서 주머니에 휴지 되게 두꺼운 거? 한쪽에 휴지 두꺼운 거, 한쪽엔 지갑을 일부러 넣었어. 그때 애들이 왜 주머니에 뭘 저렇게 넣거든 이랬는데, 사실 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넣었거든. 안 그래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그 성적인 괴롭힘을 하는 애들인데 그거 보면은 더 심하게 하니까 그랬어? 그래서 어릴 때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 그냥 그거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수치스러웠어. 근데 뭐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을 혼자 엄청 연습하고 터득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부끄럽지 않아. 그냥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냥 팬티 입고 찍은 것도 그냥 올려도 별로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내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잖아. 그럼 누구나 다 다른 성별이라도 뭐 있을 건 있잖아. 그래서 달려있는데 뭐 어떻게 달려있는 건데, 찌찌도 다 똑같이 달려있는 거잖아. 그래서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 이제는. 만약 누가 쳐다본다 해도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 근데 뭐 저 사람이 쳐다보는 거는 제가 쳐다보는 건데, 내가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보고 싶어서 본다는 건데, 정 내가 그렇게 하면 좀 뭐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부끄럽진 않고, 지금 나한테 가장 부끄러운 거는, 그냥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는 무지. 예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더 리더였나? 그냥 영화 약간 이런 짧게 줄여놓은 유튜브로 그걸로 잠깐 봤는데, 무지가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 무지는 갑자기 슬퍼. 정말 잔인하게도 내가 몰랐던 거를 나중에 내가 알게 된다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거. 뭐 요즘 캐대원에 빠져가지고 캐대원에서 진우가 기억을 지워달라고 막 요청을 했잖아. 나는 그 수치심은 무지라고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모르고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버렸지만, 나중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잖아. 깨달았는데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 상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은데 상대와 만날 수도 없잖아. 근데 나는 이미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무지가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 내가 모름으로써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 내가 이걸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사실 동생이야. 그 집안에서
물론 엄마가 동생은 별로 안 때리고 나만 오지게 갭했지만 12살인가 그 나이 때도 빨개 벗겨지고 쫓겨났는데 같이 쫓겨난 것도 동생이기도 했고 내가 막 칼로 안 좋은 그런 걸 하니까 동생이 보고 배웠거든? 근데 나는 그때 내 가슴에 정말 비수가 박혔던 말이 내가 그랬을 때 그 자국을 보고 엄마가 미친놈 한마디 했어. 근데 나는 엄마한테 그걸 배웠잖아. 동생한테 미친년이나 했어. 나는 집이든 학교든 계속 괴롭힌다 하니까 집에만 더 박혀있고 파고들고 계속 이랬는데 동생은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술 담배 막 이거 하고 그때는 동생이 하나도 이해 안 됐어. 그래서 맨날 미친년이라고 욕했어. 근데 걔는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무지? 그 무지로 인해 발생된 거는 하나가 아니겠지?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아이한테도 그것도 사실 무지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몰랐으니까 자각하지 않았고 걔를 대하고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대하듯이 걔를 대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강아지 키웠을 때 무지로 인해서 동생이랑 나도 같이 실수를 하고 그게 되게 부끄러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아.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아예 후회 안 하는 뭐 개쓰레기들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깨닫고 나면 그게 되게 괴롭게 남는 경우도 있잖아. 아까 더 리더 그거 얘기했었는데 더 리더에서도 그 여자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약간 그 보조격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나는 기억하거든.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뻔뻔하게 굴었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 글씨를 읽을 줄 모른다는 그 수치심이 더 커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냥 교도소로 갔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글씨를 읽게 됐는데 그때부터 생쥐욕이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그 생존자들의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서 죽음으로 셀프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무지가 가장 부끄러운 것 같아.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는 지금 뭔가를 깨닫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래서 무지는 되게 부끄러워.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인 게 나는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을 수가 없어. 내 삶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삶이잖아. 그래서 이 무지는 진행 중이라는 거. 그게 가장 약간 인간의 저주이지 않을까. 우리가 지각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저주이지 않을까.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걸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가슴 아픈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이라 내가 무지로 인한 또 다른 실수를 안 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되게 씁쓸하다. 아이씨 가벼운 거 뽑으려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뽑을 줄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미 얘기해서 패스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이거를 책으로 하고 있어. 그전에는 책을 그렇게까지 많이 읽진 않았거든. 사실 자기계발서만 오지게 읽었어. 소설에 그렇게까지 매력을 느끼진 않았어. 중학교 때까지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읽게 됐었다? 가벼운 거를 읽기에는 그냥 가벼운 영상 보는 게 더 좋았고 무거운 거 읽기에는 내가 내 성향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잔인한 장면이 TV에서 나오면 그냥 약간 시점이 다르잖아. 좀 내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몰입이 좀 안 되는데 물론 이것도 과몰입 되기도 해. 근데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소설은 그들의 생김새나 숨소리나 이런 거 다 내가 머릿속에 다 그려넣는 거잖아. 그거는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거나 혹은 아예 1인칭
3인칭으로 이렇게 적더라도 내가 1인칭으로 된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설을 읽다가 계속 접고 이랬었단 말이야. 괴로워서. 근데 그 괴로움이 성장을 시키더라고. 원래 인생이 괴로움에 막 고통받다가 성장을 하잖아. 슬프게도 그냥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내 인생 없이 그렇게 일만 계속 하다가 그거 이렇게 아프고 나서 또 느끼는 게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 고통 속에서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이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새끼들이 문제하는 사람은 계속 그 비슷한 고통을 느낄 거고 자기가 자각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소설을 읽어. 소설이 고통스럽기도 하거든. 근데 그 고통을 좀 나름 좀 조절하면서 좀 느리게 읽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최대한 빨리 읽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읽으면은 이제 내가 마치 그 소설 속 인물의 삶을 산 것처럼 느껴. 영화는 머릿속에 약간 이렇게 실제 삶처럼 기억에 남아있진 않거든? 그냥 그의 삶을 내가 본 것처럼 기억에 남아. 근데 소설은 내가 그걸 겪은 것처럼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되게 충격적이게. 물론 이것도 좀 소바소이겠지만 약간 좀 가벼운 스낵 소설은 그렇게까지 안 남는 게 당연한 거고 좀 많이 울림을 준 소설은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그게 남아가지고 그게 내 무지를 방지해주더라. 그러니까 영화로 나하고 뭔가 결이 비슷한 주인공의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공감하지, 충격 먹지, 자극적이지. 약간 그걸로 끝이야. 공감, 충격, 자극. 약간 그 잔상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사라지고 약간 이 괴로움도 당연히 남아. 근데 소설은 거기에 플러스 생각을 하게 돼. 소설은 항상 사색이 같이 오잖아. 책 자체가 사색이 같이 오잖아. 그래서 그런지 다 읽고 나면 그 감정이 엄청 복합적이야. 뭐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의 영희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그 주인공 요조 영혜였나? 아무튼 그 두 사람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주인공들이 역겨웠어. 근데 난 그 주인공들한테 공감도 했어. 내 모습 같아서 동시에 역겨웠어. 그들의 끝이 너무 가슴 아팠어.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저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게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나는 더 좋더라. 자기계발서는 그냥 자기 앞에 나 어쩌고저쩌고 나 이렇게 살아왔다 찔끔 남겨놓고 이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이 지랄하고 있잖아. 네가 뭔데 내 삶에 답을 알려줘. 어릴 때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몰라 나이 드니까 그냥 뭐 거기서 거기 한 얘기가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별 감흥도 없고 네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시간 지난 자기계발서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되고 찬양받았는데 지금 작가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속설을 실제인 양 해놓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에스키모인 사냥법 해가지고 칼을 눈 속에 파묻어놓고 뭐 고기 한 조각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늑대가 그거를 혀가 걸레짝이 될 때까지 하는데 그러다가 과다출을 주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강아지 살짝 꼬집어봐. 강아지가 그 꼬집힌 그 사람한테 가? 아니면 강아지가 뭐 어디 가다가 뭐에 딱 떨어질 거 있어. 강아지 거기 가? 안 가. 어떻게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찾아봤지. 한글로 치면은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어. 그거 가짜더라.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는 자기계발서는 거의 안 읽고 심리학도 잘 안 읽어. 요즘에는 그냥 최대한 소설하고 명상책 위주로 읽고 있어. 둘 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명상책은 나를 조금 이해하고 조금 감정이 요동칠 때 다스리는 법이 읽을 때마다 조금 리프레시 되는 게 좀 있기도 하고 소설은 직접 같은 간접 경험이 가장 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무지에 의한 어리석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나도 에고가 비대해졌을 때가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누가 에고가 비대해진 게 이제 보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금갑다 하고 굳이 터트리지 않아. 살다 보면 알아서 터지겠지. 내가 터트릴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어. 생각보다 길어져서 간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무겁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컷!